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로메트릭 김관영입니다. 바쁜 일정의 크로메트릭의 네 번째 크로미덥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많이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과 또 준비하는 팀의 모습에서 열정을 느끼게 되어 저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외치고 있지만 보안이나 규제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온프레미스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고수해야 하는 실무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폐쇄적이고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인프라 위에서 대규모 로그 분석과 검색의 표준이 된 오픈서치를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더의 주제는 오픈서치, 온프레미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살아남는 웰 아키텍처 설계법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로서스의 출발점인 오픈서치에 대해 저희가 시험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타사 사례도 함께 담았습니다. 자원 제약이 심한 온프레미스에서의 효율적인 노드 구성, 이에 맞는 아키텍처, 그리고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 지속성을 유지하는 고가용성 설계 전략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나아가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최적의 아키텍처를 그리는 영감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픈서치 설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다 보니 클라우드처럼 버튼 하나로 리소스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안 정책상 외부 연결이 차단된 에어갭 환경인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인프라 안에서 오픈서치가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데이터 폭증에 클러스터에 문제가 생기는 경험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부터 온프레미스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위한 오픈서치 웰 아키텍처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오픈서치와 온프레미스의 조합이 여전히 중요한지 그 배경을 짚어봅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설계가 가져오는 서비스 장애와 위기 상황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세션의 핵심이죠. 오픈서치 웰 아키텍처 사례 원칙을 통해 해결책을 함께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데모랩입니다. 웰 아키텍처 원칙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연을 통해 확인하고 오늘 세션의 핵심 요약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오픈서치가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서치는 대규모 데이터의 검색, 로그 분석, 모니터링, 시각화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검색 분석 엔진입니다. 그럼 오픈서치와 온프레미스 구성의 배경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서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엘라스틱 서치가 아파치 2.0 오픈소스로 출시되며 전 세계 개발자들이 무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AWS가 엘라스틱 서치 기반의 아마존 ES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엘라스틱과 그다음에 AWS 사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2021년 1월 엘라스틱은 라이센스를 아파치 2.0에서 SSPL 엘라스틱 라이센스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로운 상업적 활용이 제한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사스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전체의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AWS가 마지막 아파치 2.0 버전인 엘라스틱 서치 7.10을 포크하여 오픈서치를 공개했습니다. 아파치 2.0을 그대로 유지해 완전한 오픈소스로 독립한 것입니다. 이어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두 솔루션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역시 라이센스와 비용입니다. 오픈소치는 완전 무료입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급에서 필수적인 보안 기능까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큽니다. 반면 엘라스틱 서치는 노드가 늘어날수록 구독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일라스틱 클라우드의 요금 체계가 나옵니다. 노드당 연간 최대 15,000불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십 개의 노드를 운영하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이 차이가 수억 원대의 비용 격차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태계와 업데이트 측면을 보면 로그 분석과 보안 모니터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한다면 AWS와 강력한 커뮤니티가 지탱하는 오픈소치로도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오픈소치도 AI나 머신러닝 같은 최신 기능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부분에서 보면 API나 인덱스 구조, 쿼리 DSL 등 핵심 요소가 대부분 호환됩니다. 즉, 기존 코드를 거의 수정하지 않고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세부적인 성능 지표를 정밀하게 튜닝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오픈소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 핵심 워크로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연의 기능인 서치입니다. 이커머스의 상품 검색부터 사내의 방대한 문서를 찾는 엔터프라이즈 검색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observability입니다. 실시간으로 시스템 상태를 파악하고 방대한 로그를 분석하여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인프라 운영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큐리티 어널리틱스입니다. 최근 그로메트릭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보안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여러 이벤트를 상간 분석하여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해내는 보안 관제의 핵심 엔진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AI입니다. 최근의 흐름에 발맞춰 벡터 검색이나 AI 모델 기반의 어노멀리 디텍션을 통해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기 힘든 패턴을 AI가 스스로 찾아내고 보고합니다. 이처럼 오픈소치는 기업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매니드 서비스가 있는데 왜 굳이 온프레미스가 필요할까요? 먼저 클라우드 매니드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클래스를 띄울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명확하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비용은 치솟고 무엇보다 금융이나 공공기관, 제조기업처럼 보안 규제가 엄격한 곳에서는 데이터 외부 반출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힙니다. 또한 제공업체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제한된 자유도도 큰 단점입니다. 반면 온프레미스는 어떨까요? 물론 초기 구축 비용과 전문 운영 인력이 필요하다는 허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효율성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온프레미스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보안 면에서 완벽한 준수가 가능하며 서비스의 특성에 딱 맞게 플러그인을 개발하거나 커널 설정을 변경하는 등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대규모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기업에서는 온프레미스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배경을 토대로 기업들이 온프레미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비용과 라이센스 자유입니다. 클라우드는 초기 진입이 쉽지만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비용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온프레미스는 초기 인프라 확보 이후 장기 운영 시 비용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둘째로 용이한 커스터마이징과 유연성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저마다 다르고 또 변화합니다. 온프레미스에서 플러그인을 직접 개발해서 넣거나 내부 레가시 시스템과의 자유로운 연동이 가능합니다. 셋째, 데이터 보안과 외부 반출 제한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기업의 핵심 자산인 경우 보안 정책상 클라우드 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많습니다.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자기 통제하에 로컬에 보관한다는 점은 엔터프라이즈의 또 중요한 요구사항일 수 있습니다. 결국 온프레미스는 단순히 옛날 방식이 아니라 비용, 유연성, 보안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프레미스는 직접 설계와 운영을 해야 해서 잘못된 설정이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 AI 팀은 오픈소치 클러스터를 운영하던 중에 메모리 사용률이 90%를 돌파하고 CPU가 80에서 90%로 지속되며 검색 응답이 1.5초를 넘기고 결국 자동 완성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간헐적으로 클러스터 자체가 오프라인이 되면서 마치 디도스 공격을 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서버 성능이 낮아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인은 흰 메모리 설정 오류와 샤드 과다 설정이라는 설계상의 실수였습니다. 인프라는 충분했지만 소프트웨어가 그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설계되지 않았던 거죠. 설계가 잘못되면 아무리 비싼 서버도 문제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장애가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함을 내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설정 오류였습니다. 인덱스를 너무 잘게 쪼가는 샤도 과다 현상과 최적화되지 않은 흰 메모리 설정이 맞물리면서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JVM 사용량이 75%를 넘어서는 순간 시스템은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 CPU를 풀가동하고 가비지 컬렉션을 시작하면서 응답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92%를 초과하면 오픈워치는 데이터 유실을 막기 위해 모든 쓰기 작업을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결국 JVM 100% 도달과 함께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하며 노드는 비정상 종료됩니다. 결국 설정 하나가 노드 강제 재시작과 서비스 마비라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셨던 기술적 장애와 더불어 우리는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인덱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정책의 부재입니다. ISM은 쉽게 말해 데이터의 생애 주기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똑똑한 정책 엔진입니다. 데이터의 신선도에 따라 핫, 웜, 콜드 순으로 자리를 옮겨주고 보관 주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까지 해주는 프로세스죠.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동화된 사드 관리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인덱스를 적절하게 쪼개주는 롤오버와 파편화된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성능을 높여주는 포스 머지 기능이 ISM의 중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멈추면 클러스터는 금방 샤드 과다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정책이 부재할 때 벌어지는 도미노 현상은 모든 데이터가 비슷한 한 노드에 계속 방치되고 고성능 NVMe SSD에 순식간에 용량이 포화됩니다. 결국 우리는 굳이 필요 없는 고사양 스토리지를 계속 증설하게 되고 이는 곧 인프라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ISM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운영의 안정성과 비용의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필수 설계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온프레미스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도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인프라의 기초가 되는 노드 수부터 샤드 배치, 복잡한 ISM 정책까지 우리가 직접 설계해야 되고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설정이 어긋난다면 앞서 보신 사례처럼 성능 저하와 비효율적인 자원 배치로 인해 비용 증가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해답이 바로 웰 아키텍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며 유연한 확장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의 핵심인 보안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프레미스 오픈서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웰 아키텍처 생존 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장애가 또 서비스가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아웃 오브 메모리 사고를 막기 위해 흰 메모리 사용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클러스터 매니저를 멀티로 구성합니다. 두 번째는 성능 효율화입니다. 리소스 낭비를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모든 노드에 똑같은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역할별로 노드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가 멈추지 않고 늘어납니다. 노드 추가만으로 선형적인 수평 확장이 가능해야 하며 샤드 재배치 자동화를 통해 특정 노드에 부하가 쏠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보안입니다. 필드 문서 단위까지 세분화된 알백 그리고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웰 아키텍처의 첫 번째 원칙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아웃 오브 메모리 방지와 다중화입니다. 먼저 아웃 오브 메모리 방지를 위한 흰 메모리 50% 룰입니다. 많은 분들이 램이
64기가라면 흰 메모리도 넉넉하게 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최대 31기가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JVM의 컴프레스드 OOP 기능 때문입니다. 32기가를 초과하는 순간 메모리 포인터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오히려 32GB를 넘게 할당했을 때 성능이 더 나빠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발생합니다. OS 영향을 위한 메모리 확보와 JVM 효율을 모두 고려한 31GB 제한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룰입니다. 다음은 다중 클러스터 HA 구성입니다. 클러스터의 내로 역할을 하는 CM 노드는 반드시 3대 이상 홀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코어룸 공식에 따라 3대 중 2대만 살아있으면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룰은 각 노드들을 각각 다른 존이나 렉에 분산 배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존 전체에 전력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존이 살아있는 2대의 CM 노드가 쿼럼을 유지하여 서비스 무중단을 실현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제약을 반영한 설계만이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성능 효율화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오픈소치를 쓰면서 실수하는 전형적인 안티 패턴에 대해 대응 전략을 핵심 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쿼리 최적화입니다. 무분별한 와일드카드 전방 검색은 CPU를 고갈시키는 주범입니다. 대신 앵그램 토크나이즈를 도입하여 검색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성능은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나 쿼리 프로파일링을 설정해 위험한 쿼리에 대한 제한과 감사 기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다이나믹 매핑에 의존하면 필드가 무한정 늘어나는 매핑 폭발이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이나믹 스트릭트 설정을 적용하고 인덱스 템플릿으로 구조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샤드 설계입니다. 가장 많은 하는 실수가 오버샤딩입니다. 샤드 하나당 크기는 10기가에서 50기가를 유지하는 것이 루신 엔진 효율의 최적입니다. 또한 노드당 샤드 수를 JVM 힙 메모리 1GB당 20에서 25개로 제한하여 메모리 고갈을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넷째로는 운영 정책의 자동화입니다. 노후 인덱스를 방치하면 검색 범위가 넓어져 느려지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앞서 강조한 ISM을 통해 계층화와 자동 삭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TCO를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할 혼용 금지입니다. 데이터 노드가 마스터 노드까지 겸임하면 데이터 처리 부하가 클러스터 제어권까지 잠식할 수 있습니다. 전용 마스터 노드를 별도로 구성해 부하를 분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가 있는 클러스터의 원인은 대부분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원칙입니다. 확장성인데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데이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핵심은 데이터가 늘어나도 서비스 중단 없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수평 확장의 스케일 아웃입니다. 오픈서치의 가장 큰 장점이죠. 서비스 중단 없이 새로운 노드를 클러스터에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픈서치가 알아서 기존 샤드들을 새 노드에 자동 재배치하여 클러스터 전체의 부하를 균등하게 분산시킵니다. 인프라 운영자에게 매우 편한 확장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샤드 기반 분산 구조의 위력입니다. 데이터를 샤드 단위로 나누어 여러 노드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노드가 늘어날수록 검색을 처리하는 일꾼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확장의 맞은편은 ISM을 통한 장기 데이터 자동 관리입니다. 노드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죠. 데이터의 가치에 따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비싼 고성능 스토리지 낭비 없이 데이터 증가에 유연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잘 설계된 확장성은 비즈니스가 커져도 대응팀이 당황하지 않고 노드 추가 버튼 하나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면 앞전에 이제 앞서 수평 확장의 편리함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기 샤드 설계인데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샤드는 수는 한 번 인덱스가 생성이 되면 나중에 직접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죠. 샤드 수가 너무 적으면 노드를 10대, 20대 추가해도 샤드가 분산되지 않아 확장 효과가 없습니다. 특정 노드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노는 상황이 벌어지죠. 반대로 샤드 수가 너무 많으면 샤드마다 메모리와 CPU 오버헤드가 쌓여 클러스터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오버샤딩의 늪에 빠집니다. 핵심은 10기가에서 50기가바이트를 유지하면서 노드 수의 배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드 추가 시 샤드가 자동 분산되고 검색, 병력 처리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오른쪽 하단의 가이드를 참고해 주십시오. 30GB 미만의 소형 데이터는 샤드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500기가까지는 중형 데이터는 5에서 20개 사이로 쪼개어 샤드당 2에서 30GB 수준을 유지하면 좋을 것입니다. 테라바이트급 대형 데이터라면 20개 이상의 샤드와 함께 전용 마스터 노드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미 샤드 설계가 잘못돼서 고생하고 계신다면 리인덱스나 슈링크, 스플릿 API를 통해 데이터를 옮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샤드를 몇 개로 설계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원본 데이터에 성장 여유분을 더하고 색인 오버레이드 10%를 곱한 다음 샤드 하나의 목표 크기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300기가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환경에 대입하면 오버헤드 10%를 반영하여 330GB입니다. 샤드 하나를 30기가로 설계하면 11개의 샤드가 나옵니다. 11개의 샤드를 그대로 쓰지 않고 9개로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드 수 3개를 고려하여 총 샤드 수가 균등 배분되도록 9개로 설계하도록 합니다. 샤드당 크기는 36기가 정도로 권장 범위 내인 50GB 안에 들어옵니다. 레플리카는 프라이머리와 동일하게 9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18개의 프라이머리 레플리카 샤드가 생깁니다. 90일을 누적하면 1620개, 그리고 핫티어의 30일치 활성 샤드는 540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바로 보안입니다. 온프레미스 오픈소치는 보안 정책을 우리가 100%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첫째, 다중 인증 권한 보여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이미 사용 중인 액티브 디렉토리나 LDAP, SAML 같은 인증 시스템을 오픈소치와 직접 연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누구인지 단일 혹은 다중 체계로 검증하고 그 사용자의 그룹 정보를 기반으로 내부의 롤과 연계해 정교한 권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밀한 접근 제어입니다. 단순히 인덱스에 들어오고 말고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문서를, 어떤 필드를 가려야 하는지까지 직접 제어합니다. 여기에 접근 로그와 암호화 정책을 직접 설정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확보합니다. 셋째, 노드 간 통신 범위의 감사입니다. 데이터가 서버 사이를 이용할 때 엔드-투-엔드 TLS 기반 암호화를 적용하여 스니핑을 원천 차단합니다. 특히 보안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증빙 문제도 전수검사 기록 오디트 로깅을 통해 해결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는지 모든 기록을 남겨 금융, 공공기관 등 까다로운 보안 규제에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